안녕하세요. 여성과 경영,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본 세션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제록스, 텐덤 컴퓨터 등의 실험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되어 온 명제입니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의 공존 가능성, 즉 듀얼 아젠다, 특히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학계의 적극적인 제언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그리 적극적이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는 야후와 베스트바이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2013년에 재택근무를 철회하기로 한 예에서도 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저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많은 기업들은 준비 없이 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과 경영위원회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앞당기고 있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를, 또한 경영학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오늘의 특별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는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특별 세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자들께서 15분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어서 토론자들께서 7분간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올해 경영학회에서는 실황 중계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질문과 코멘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를 토론 시간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홍익대학교 이승윤 교수님은 인사조직학회의 일가정양립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 정책 과제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가통계로 진행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일생활균형 지수를 개발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발주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성상현 교수님, 김효성 교수님, 그리고 안세현 위원님, 강혜선 박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수행한 정책 연구 과제입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국가 수준의 워라밸 지수 그리고 지역 수준의 워라밸 지수가 개발되어 왔고, 이제는 개별 기업 수준의 워라밸 지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각자 그 일생활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각 기업이 일생활 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워라밸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워라밸 지수를 개발하면서 일단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생활 균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인풋 단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도의 도입 단계로 그 제도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2단계로 스루풋 단계인데요. 이때는 기존의 그 도입된 제도를,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단계는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와 조직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그 중점을 두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일생활 균형의 단계적 발전 방향과도 맞물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제도 홍보,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1세대 일생활 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제도 홍보나 제도 도입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직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단계를 2세대 일생활 균형의 정책적 초점이 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일과 삶의 만족, 기업의 경영 성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성과 등과 같이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어떤 최종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 그 포괄적인 그 산출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3세대 일생활 균형에 초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그 워라밸 지수의 개념적 틀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의 그 워라밸 지수는 제도의 도입, 활용, 성과 도출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전체 프로세스를 탐색하고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인풋 영역을 즉 제도의 도입면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근로자의 생활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유연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나 돌봄지원제도의 도입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일 영역에서는 유연근로제도의 도입 여부, 그리고 기업의 지원 영역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과 일 유연성을 위한 인사나 시스템적 지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로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인 그 스루풋 단계로 보시면 근로자의 생활 영역에서는 이제 모성보호제도나 돌봄지원제도의 활용 실적, 그리고 근로자 일 영역에서는 유연근로제도 활용 실적, 그리고 근로시간 준수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의 지원 영역에서는 실제로 조직 현장에서 이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웃풋, 궁극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성과는 근로자의 행복, 조직 성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성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결국 개별 기업 스스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일생활 균형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그 워라밸 지수의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워라밸 지수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문헌 연구를 실시했고요. 또 유사 지수에 대한 비교 검토도 실시를 했고 전문가와 기업 담당자의 자문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2019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사용된 개별 문항들을 검토해서 총 59개 항목으로 워라밸 지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항에 대한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개별 문항에 대한 가공 작업, 그리고 지수 산출을 위한 배점 방법을 결정해서 각 하위 영역별로 10점 만점이 되도록 표준화했고 궁극적으로 인풋 영역 30점, 트루풋 영역 30점에서 총 60점 만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이제 왜 100점 만점이 아니지 하고 의아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워라밸 지수의 그 배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인풋, 그러니까 제도의 도입 영역을 30점을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활용 실적면을 스루풋으로 해서 총점 30점으로 배정을 했고 각 세부 영역별로 10점씩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기존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문항 중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왼쪽 아래 조직 관리 시스템이나 정책, 교육 지원면이라든지 또 스루풋의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조직 현장에서 실행이나 활용하는 노력에 대한 측정이 부족했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면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워라밸 지수에 산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측정이 된다면 완전한 총점 100점의 워라밸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저희가 산출한 워라밸 지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 19년 조사된 기업별 워라밸 지수 점수는
양쪽 극단의 5% 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선형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워라밸 지수 점수를 6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그 박스 도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이 12점에서 24점 사이에 위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60점 만점으로 설정했을 때의 그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영역별로 점수를 분포를 보시면 2019년 데이터로 봤을 때 각각이 이제 10점 만점이다. 각각의 영역은 10점 만점이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세 박스가 인풋 영역이고요. 오른쪽에 세 박스가 throughput, 그러니까 제도의 활용 실적 영역인데 전반적으로 제도의 도입 부분의 실적이 활용 부분의 실적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은 이 코로나 시기 이전이라 사실 그 유형 근로제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풋 영역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인풋 영역의 1영역 점수 분포를 보시면 좀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이게 유연 근로제의 도입 정도인데 이것이 좀 낮게 나타나고 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throughput, 그러니까 유연 근로제도의 활용 실적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재는 상당히 점수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그 근로시간 준수 점수 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별 워라밸 지수를 한번 보시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워라밸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업종별 워라밸 지수를 보시면은 2019년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의 경우가 28.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광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워라밸 지수는 성비가 균형인 집단, 그러니까 성비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양 극단에 그 여성이 20% 이하인 기업과 오른쪽에 여성이 80%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이제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인풋 영역의 점수는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룬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도의 활용 실적은 여성 비율이 60에서 80%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은 기업보다 오히려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업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향후 이제 근로자 성별 구성이 일생활 균형의 다양한 영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탐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워라밸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을 이제 향후 실태 조사에 포함해서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풋 측면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업의 지원 면에서 특히 기업의 정책이라든지 자원, 교육 훈련, 전담 인력 배치, 지속적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더 측정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루픈 영역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중간 관리자와 부서의 노력,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원을 하는지, 워라밸 지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측정 보완돼야 될 거고요.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은 바로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 행복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 웰빙, 업무 생산성, 통근 시간, 여가 및 자기개발 시간 등이 측정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조직 성과 측면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이미지, 근로자 태도나 인재관리 측면에서 측정을 하고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성과, 성형평성이라든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주요 문제에 일생활 균형이 얼만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기여하는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워라밸 지수를 활용 방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별 기업이 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셀프 체크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종 산업 내에서 유사 규모의 타 기업과 자기 기업의 워라밸 지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기업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내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정도와 활용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성과 변화 추이를 탐색을 함으로써 좀 더 정책 기반을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인풋, 트루풋, 아웃풋 그 개별 영역별 점수를 토대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판단해서 기업 규모나 업종 등의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종 규모별 워라밸 지수와 개별 기업의 워라밸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구직자들에게 개별 기업의 워라밸 지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발표해 주셔서 특별히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히 이제 3세대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 동국대학교 성상영 교수님은 적극적 고용 개선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으며 마찬가지로 일터 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과제에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성상현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학회 준비해 주신 우리 회장님이야 집행부 또 특별 세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재택근무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연구는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아주 긴급하게 개별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국가 공무원까지 재택근무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연구 과제로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카데믹 리서치가 아닌 어떤 프랙티컬한 가이드라인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 본문은 지금 우리 프리즘이라든지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또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4권의 책이 발간이 되었고요.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각 기업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 연구진이 이제 노력을 해서 어떤 기반적인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자문을 해주시고 여러 편집 과정을 거쳐서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훨씬 더 많은 보다 효과적인 재택근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을 것이고요. 또 재택근무 현황을 분석하는 그런 엠피리컬 스터디도 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이루어진 2가지의 연구 과제, 일반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택근무에 대응해서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2가지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여기는 이제 우리 어디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동대문 DDP입니다. 그죠? 밤에 굉장히 길거리가 한산해진 모습이고요. 역시 제가 그 뉴욕하고 파리까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학회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격 리모트 상태에서 코웍을 해서 조직을 해왔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출퇴근해서 일을 하던 기업들은 지금
원격 재택근무, 요약해서 재택근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많았고요. 그렇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나름 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가볍게 앙케이드 조사를 한 그런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뿐만 아니라 컨설팅 펌 또 저희가 또 직접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것이 큰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섹터에 따라서 다른 영향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재택근무를 했지만 나름 적응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경제 성과에 있어서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도 사실 우리 인류가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에 성공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백투더 오피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또 우리에게 제기되겠죠. 앞으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용돼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일과 생활이 지금 우리 주제가 일생활 균형입니다만은 뒤죽박죽 섞인 느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 그죠? 특히 휴먼 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인간관계의 삭막함, 그로 인해서 코웍을 하는데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 심도 깊은 일을 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고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리텐션 하는데 어트랙션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을 보다 더 글로벌하게 소싱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전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서 바람직하게 생산성에 손실을 입지 않고 적응을 해 나가고 보다 바람직한 근무 방식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고요.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 확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50% 이상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또 어떤 기술적인 또는 어떤 작업 방식의 문제 또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에서는 전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단위로 봤을 때는 한 50%가 경험을 했다. 그리고 OECD 기준 선진국에서는 약 3분의 2 정도 이상이 경험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2년간의 경험이 이제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되면 일하는 방식, 일하는 사람,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뭐랄까 규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글로벌 서베이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경영학 연구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서베이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좀 기업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분류를 했을 때 주요 이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사 조직 인프라
측면이고요. 하나는 팀워크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측면입니다. 조직 차원, 집단 차원, 개인 차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실 기반 업무 방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혼선을 많이 빚었죠. 따라서 원격 근무를 할 때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복무라든지 근로 시간, 또 임금의 문제, 또 산업재해, 정보보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 중에 상당수의 이슈들은 법률적인 이슈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소통이 이제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기술의 문제입니다. ICT 인프라 그리고 협업을 위한 툴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고 또 지원을 하고 학습해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프라의 문제가 되겠고요. 팀워크에 있어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 과학 관계 또 어떤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서 팀워크의 손실을 프로세스 로스를 줄일 것인지에 관한 이슈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소통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협동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이슈가 원격 팀워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과 책임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의식,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또 집 근처에 카페에서 일을 할 때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업무가 너무 늘어나기도 하고요. 서로 섞임에 따라서 받는 어떤 혼선과 스트레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갖는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개인 성과 책임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300에서 한 5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어떤 사례들과 함께 제시를 쭉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연구 내용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지금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나 루틴을 사무실 베이스에서 재택근무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새로운 업무의 흐름, 업무 수행 지침,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협의와 조정 절차가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적인 재택근무의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호작용 관리, 특히 간병이라든지 기계 작동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외에 서로 재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비대면 근무와 대면 근무 간의 적정한 어떤 균형을 찾는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이 하나 얘기가 되고요.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핸드아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영학교 홈페이지에 본 내용은 다 업로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팀워크 운영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에 대면 특별한 제도나 그저 규칙이 없더라도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면서 해결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손쉽게 동적 조정이라고 한다면 구조적 조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개념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팀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나 명확하게 기술된 목표, 결과물, 공동 행동 규범을 설정하는 일이 재택근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동 목표 인식 관계 구축과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설정, 그다음에 특히 성과 관리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중심 평가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뢰 구축, 생산적 행동 규범의 형성이 이제 팀워크 운영 기반 구축과 굉장히 관련된 거고요. 넘어가고요. 개인의 성과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날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정을 관리하도록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 사회적 경계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휴식 시간의 어떤 배치, 운영 중요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보고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국가공무원 14,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일생활 균형 효과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재택근무에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는 개인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조직 지원이었다. 그다음에 업무 적합성 그리고 동료 관계였다라고 보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바우처 제도라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했었고요. 또 매뉴얼을 작성한다든지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정책적인 초점이 주어졌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어떤 우리 정책의 어떤 초점이 아닌가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상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재택근무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이신 더보 엔지니어링의 김용희 대표님은 야근이 만연한 건설업계에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를 인정받아 더보 엔지니어링은 2019년도에는 가족 친화 인증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용희 대표님은 현재 통일미래포럼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더보 엔지니어링의 듀얼 아젠다의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적으로 근무 혁신을 하며 회사 발전을 이끌고 있는 더보 엔지니어링 대표 김용희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올여름 날씨도 유난히 덥고 코로나 시국에 모두 힘들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바이러스 확산은 공포와 두려움은 물론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모두 근무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많은 곳에서 유연근무, 원격근무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근무자 간의 간격을 넓히고 정부에서도 원격근무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 엔지니어링이 많은 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이 자리에 초대되어 원격근무 체제를 도입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더보 엔지니어링은 중소건설 기업으로는 드물게 상시 재택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체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생산성을 완벽히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오래전서부터
굳건히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2017년도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인 JC360을 전면 도입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지금까지 계속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쪼개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용역업체로는 드물게 전 직원의 평균 주 근무 시간이 주 42시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 기업으로 아주 높은 점수인 S등급을 받아 회사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리 사회는 원격 근무 방식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면서 스마트워크라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원격 근무를 사업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2010년 한국 사회는 광대역 통신망이 완료되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KT 등 통신업계와 정부는 스마트워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근무를 강제하기도 했지만 조직 내 반발과 경영자의 확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에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수직적 조직 구조로 사무실 근무 시 눈치를 보거나 오랜 시간 장시간 근무를 통한 보여주기식 근무 문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환경의 큰 변화로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52시간 노동 준수를 강화하고 기업들은 그에 맞춰 유연한 근무를 준비하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맞아 본격적인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들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소개했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JC360을 도입하여 현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저희 고객사 담당자 중 한 분은 JC360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언제 어디서든 PC, 노트북, 핸드폰 중 원하는 디바이스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관리자도 동일하게 실시간 현장을 정확히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거래처의 한 분은 JC360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상생하는 분위기로 변했다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JC360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JC360은 집과 사무실 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C 사용 현황을 기록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와 PC의 활성도를 체크하여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면 업무 통화 및 출장 현황도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언제든지 업무 성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JC360의 데이터 센터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원격 근무를 실행하였을 때 기업 경쟁력,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원격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상당수가 함께 해결이 됩니다. 원격 근무의 장점으로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의 절감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에너지 소모가 적어 직원들의 피로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남는 시간에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각각의 능력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과 주거 비용을 줄여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통난도 해소되어 환경 문제 해결과 출산율 증가 등 기혼 여성의 출퇴근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극복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이 직면한 도시 문제 중 우선과제 선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문제 중 청년 일자리와 주택난, 전세난 등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54.2%로 바로 다음 순위에 올랐습니다. 헬조선과 흑수저 등의 단어로 연상되는 청년 문제 중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1, 2위가 모두 서울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지방 도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게 되면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모두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거지의 선택이 자유로워지면 전국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 더블 엔지니어링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충주, 파주, 인천 등 각 지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전국 단위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직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100년, 200년 후에도 살아남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굳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주거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에 청년의 주된 가업 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인데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비용과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격 근무는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청년 정책이자 국가의 안정된 노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발간한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통고나는 가구가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연간 2,400만 톤 감소하며 재택빈도 증가에 따라 감소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수송 부분이 차지하고 이 중 통근으로 인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송 부분 배출량 중 도로 수송 비용이 9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자동차 이용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이용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근무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나열했듯이 원격 근무는 주택난, 청년 일자리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함께 유연근무제, 더 나아가 원격근무가 가진 여러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노동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분들 안전하시길 바라며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대표님. 네, 오늘 잡 컨트롤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천하고 계신 사례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론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시고 발표자분들도 나오셔서 앞에 그 이제 명함이 있는 곳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먼저 경희대학교 구자숙 교수님은 듀얼 아젠다에 관해서 오랜 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다양한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숙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일생활 균형을 통한 기업 경쟁력과 사회가치 구현이라는 특별 세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가장 시의적절한 그런 세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었고 또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다가올 미래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연근무제와 같은 어떤 조직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실제 이행의 속도가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한 변화의 도입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는 앞으로 가속화되고 정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접목시켜서 향후 예측하지 못했던 속도와 방향으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교수님이 소개하셨듯이 김혜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듀얼 어젠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듀얼 어젠다라는 것은 개인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그리고 달성하는 것에 대한 강조였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ESG 활동까지 함께 추구하고 달성하는 트리플 어젠다의 추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의 연구들에 대해서 아주 제가 느낀 간략한 시사점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더브 엔지니어링의 사례는 중소건설기업으로서 생산성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전 직원 재택근무제를 2017년부터 실시해왔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 어젠다를 추구하고 달성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업원 면에서 보면 불이익 없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기업 면에서는 효율적 업무 관리, 사무실 경비 절약, 그리고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는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주택난 영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업무에 대한 만족과 생산성 향상의 물음표를 달아놓은 이유는요. 앞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셔서 많은 다른 회사들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워라밸 지수 개발과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에서 제가 느낀 점은요. 이 연구에서 지금 그 정부 주도의 제도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1세대, 그리고 기업 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이 활성화되고 실행되는 2세대, 그리고 근로자 조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3세대의 개념적 틀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생활 균형의 발전의 역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이 활용보다 앞서고,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워라밸 지수가 상승하며 그 제도의 도입이 성비 균형 집단에서 높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켄터의 지적처럼 조직의 구조가 성형평적인 조직 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택근무 현황과 과제, 성상윤 교수님 발표를 보면요, 우선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재택근무 효과성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원격 팀워크 운영 기반 구축을 들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신뢰의 역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원격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를 구축할 기회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신뢰의 역설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자들이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중요하며, 조직의 지원과 신뢰가 유연근무제 그리고 재택근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재숙 교수님. 네, 다음으로는 강민정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줄 예정이신데요. 강민정 박사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분과위원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조직문화 지표를 최근 개발하셔서 제안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계십니다. 강민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정책 연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일생활 균형, 워라밸에 대한 논의를 정책적으로 시작한 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많이 다뤄졌겠지만.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 논의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게 이 경영학회에서도 중요하게 특별 세션으로 또 다뤄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였던 워라밸 지수 관련해서 제가 뭐 문제 제기와 질문 한 2장 정도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활용하신 그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데이터를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들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핸들링 하셨는지에 대한 테크니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업 대상의 조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응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도나 정책은 매우 잘 되어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는 이제 한계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근로자 대상의 실태 조사가 반드시 페어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일생활 균형의 분위기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반영이 된 지수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그 완전한 워라밸 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그 송상 교수님 발제해 주신 재택근무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설명을 못 해주셨지만 저희가 미리 본 발제 자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업 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형태로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 있어서 매우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다만 이제 가지게 되는 그 궁금함과 우려는 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더부 엔지니어링에서도 좋은 사례를 발제를 해주셨지만 이게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요인들, 배경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강하고 기본적인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재택근무제의 도입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런 타격이 기업마다 어떻게 다르게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서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부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성공적인 사례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잘 축적을 해나간다면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고 매우 좋은 제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나 또 이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 예전에 카톡 금지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연구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업무의 혼란이나 근로자들이 느끼는 부당함 같은 것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정책 연구를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일생활 균형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기업 단위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가정의 단위 그리고 정책의 단위에서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화두는 이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일생활 균형도 이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워라밸 지수도 그렇고 재택근무도 사실은 저희가 회사로 출근하는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젠 그렇지 않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활용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라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게 기업에서는 제도를 써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줄어든 근로 시간을 노동 시간을 돌봄 시간이나 다른 워라밸의 다른 영역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육아를 여성만이 분담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과 돌봄 시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제안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로시간과 장소의 자기결정권 이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 중소기업의 워라밸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란 말도 맞지 않죠. 우리나라 모든 기업 99.9%가 중소기업이고 모든 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저도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체계를 구축해서 일생활 균형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하청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 구조, 경영 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주는 원청 기업에서 이 동반 성장의 관점에서 이 일생활 균형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지만 이게 중소기업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보편적인 일생활균형 제도의 활용과 또 성평등한 어떤 그 활용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경영학회에서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앙대학의 이은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석 교수님께서는 한국인사조직학회의 편집위원과 한국윤리경영학회의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일찍이 그 한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가적 영역에서 만족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국제저널에도 게재를 하시는 등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은석 교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앞에 분들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큰 그림 위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서 워라밸 설명을 할 때 쓰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워크 왼쪽에 있고 라이프 오른쪽에 있고 그 사이에 어느 가운데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저렇게 까만색 화살표 실선으로 잘 표시되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상당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줄이 끊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워크라이프 사이의 밸런스를 찾는 게 많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교수님 발표에서도 실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벽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저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게 계속 빨간색 점선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변화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손을 드는데 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다들 있지만 정작 내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에 가면은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저게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도 그러한데 조직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변화 관리 설명을 할 때 이제 르윈의 3스텝 모델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이렇게 깨는 단계, 언프리징 단계, 그 다음에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굳히는 과정, 리프리징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것이 제 1단계, 언프리징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런 거를 도입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그래서 바로 체인지 페이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변화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얘기는 제가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가져온 인용문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뇌가 심지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조직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저 앞에 언프리징 단계를 못해서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코비드-9이라는 이 현재의 상황이 많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프리징 단계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다 깨진 거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연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인식들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워라밸 측면에서 그 기업들이 뭔가 변화를 확실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한번 리프레이밍을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되었던 선을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그나마 좀 실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슬라이드 소로 준비했는데 이게 아마 PDF로 변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승훈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2019년 현재 그림에서 보면은 저 유연근로제도 점수 분포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그에 비교해서 근로시간 그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저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52시간 제도가 이제 확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언프리징 해줘갖고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약간 그 언프리징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은 저는 오히려 받을 수 있었고요. 저 이 슬라이드 쇼를 준비했을 때 저 뒤에 숨어있던 그림은 원래 원격 근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포텐셜 측면에 머물러 있었는데 실제로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프로덕티비티도 올라가고 프로피터빌리티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포지티브 익스피리언스를 사람들로 하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저기 자세하게 보시면은 제가
빨간 줄을 실선으로 바꿨죠. 예, 그래서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꿔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지만 저걸 까만색으로 표시할 만큼의 자신감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거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제 향후 우리가 좀 생각에 어떻게 지평을 넓힐까라는 그림을 한번 새로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롱텀 비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다시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왼쪽 상단에 위치시켰습니다. 제가 이전 그림에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워크와 밸런스 밑에 위치한 것으로 봤는데, 어느 정도 워크라이프 밸런스, 특히 원격 근무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걸 왼쪽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운 이 밸런스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워크 사이의 밸런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라이프 사이의 밸런스. 그런 식으로 밸런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연구와 정책적인 연구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워크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성상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발표 자료가 정말 엄청난 매뉴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줄치면서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워크를 일단 태스크 측면과 릴레이션십 측면으로 딱 나눠서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함에 있어서 워크의 태스크 측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찾을 것인가, 그다음 원격 근무를 함에 있어서 워크의 릴레이션십 측면에서 어떻게 또 밸런스를 추구할 것인가. 태스크적인 측면은 뭔가 이런 원격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근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릴레이션십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 떨어져서 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셜 릴레이션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 그러한 포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멀 시스템을 만드는 것 플러스 인포멀한 컬처를 동시에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 세션 오기 전에 제 이전 MBA 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처음 했던 얘기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뭐 원격 근무 좋은데 제 상사가 여전히 알게 모르게 회사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자꾸 자기한테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게 인포멀 컬처로까지 밸런스가 가기에는 아직 길이 좀 멀구나. 그리고 그 저변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측면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김용희 대표님이 정말 그죠, 선구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리더십 측면에서 많은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그런 발표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라이프 간의 밸런스입니다. 사실 이거는 연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워크 도메인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패밀리 도메인에서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개인이 알아서 자기 시간 관리 잘하고 자기 뭐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에 머물러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패밀리 도메인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라이프 사이의 뉴 밸런스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로 서스테이너블한 프로덕티비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연구 분야에서도 이쪽 방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책임으로 다 미루기에는 너무 현재 직면한 도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변증법 그림인데, 그래서 뭔가 정과 반의 합의로서 밸런스를 찾았지만 그게 끝 지점이 아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된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또 반이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합이 새로 또 도출되는 이런 끊임없는 밸런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주셔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한 10분 정도 토론 시간이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좀 공유를 하고 세 분의 발표자들께서 토론자들의 제안까지 포함을 해서 짧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교수님께 이제 온 질문인데요. 워라벨 지수가 구미와 일본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인지 여부와 그들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 구미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라벨 개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상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및 재택근무는 그 대기업과 퍼블릭 섹터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또 중소기업 베스트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제 두 번째 발표하셨을 때 보내주신 거라서 더부 엔지니어링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재택근무 중 근무 시간 관리 기준과 협업에 대한 개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 부탁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에 관해서 마지막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인데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혼 여성으로서 성상현 교수님의 발표를 더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발표를 듣고 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재택근무 환경 통제 설문 중 나는 재택근무 시 육아, 가사 등 일 이외의 것 때문에 더 산만해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택근무 덕분에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가 좀 더 쉬워진 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보다는 우려의 시각이 더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전체 6개 문장 중 이 문장과 과도한 휴식을 하지 않는다 2개만이 부정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특히 여성이 생애주기 중 일정 기간은 육아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업무 이외의 일로 산만해지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출산을 장려만 하고 육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현실의 장벽이 더 높게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기혼 여성으로서 답답했던 부분이라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JC 360 도입을 통해 효율적 작업 및 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사회적 환경적 가치 실현이 가능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궁금한 게 관리자 모두가 JC 360을 통해서 작업 내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치 감시받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초기 근로자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입에 직접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 도입 비용까지도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의 성격에 따라서 원격 근무 여부가 달라질 텐데 더부의 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 간 친밀감을 높이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회식이나 워크숍 등을 하는데 원격 비율이 높아질수록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런 방식이 어려운데 더부 엔지니어링만의 팀빌딩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승윤 교수님부터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문이 그러니까 일본의 워라밸 지수에 대한 것이었죠. 네? 유럽도 포함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젠더 이퀄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얼만큼 이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이 되어 있고 일본 지수는 제가 잘 아는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렴풋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고령 인력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워라밸 지수가 이렇게 점수 배점을 보면은 약간 모성 보호나 돌봄 지원, 그러니까 뭔가 가족과 여성과 이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 이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미혼이나 비혼 또는 고령의 남성 인력 위주로 구성된 그런 기업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워라밸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그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평생 교육의 기회를 더 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 강민정 박사님의 그 토론과도 연결이 되고, 또 그 구자숙 교수님의 그 성비 균형 집단이 오히려 제도 도입, 그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이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면에서도 또 함께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은석 교수님의 그 새로운 삶의 형태, 그러니까 라이프에도 초점을 둔 그런 지수 개발이 지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성상현입니다. 좋은 질문 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재택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잘한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었는데요. 상당수의 기업들은 IT 관련 기업이었고요. 또는 설계나 디자인, 그러니까 꼭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여러 형태로 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된 비즈니스인 기업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제조기업들이 또 사례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구글링을 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그 뒷부분에 한 10여 개의 사례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사례는 오늘 발표된 더브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램 리서치 매니팩처링 코리아라는 기업도 반도체 장비 제조업인데요. 한 3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제조업은 현장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CEO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실제 재택근무에 챌린지하는가라는 거, 오늘 더브 엔지니어링과 이제 맥락이 같은데요. 근무의 유치보다는 업무 성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 관리 체계를 재편하고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생산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필수 인력들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적합직무를 잘 선택하는 것이 특히 제조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보아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기업입니다만은 석유 정제하는 데죠. 여기에서 재택근무 협업을 위한 협업 툴,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NHN이라든지 알서포트라든지 또 유아동 내의 이 제조 도소매 업체도 지비스타일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꼭 그 작업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동화 또 AI 도입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 조건은 재택근무에 적합하게끔 원격 근무에 적합하게끔 계속 기술적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코멘트인데요. 질문이죠. 예. 근무 시간 관리 기준이나 협업 성과 관리 방법. 사실 이것이 저희 연구의 가장 초점이었는데요. 보고서 본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가사로 산만해지는 것, 휴식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저희가 질문에 이런 걸 넣습니다만은 우려의 시각 충분히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서포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희 대표님께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해 주시면 저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있나요? 3분 3분이요? 정도, 네. 2분, 3분 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저희 회사만큼 시스템적으로 거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거의 드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그
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양재동 쪽에 회사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의 한 70% 정도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양재동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에 비교적 좋은 곳이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가 문정동으로 사옥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퇴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이전을 하면은 그런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 15년도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재택근무자는 원래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 그 직원의 역량의 5분의 1도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었었고 유연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전 11시, 10시에서 오후 한 3, 4시 정도 앞뒤로는 유연근무를 하면서 저희 회사 정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인원은 계속 부족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좀 더 직원들한테 유연근무제를 했었던 것을 다시 철회를 하기는 힘들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그때부터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2017년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헝가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저희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항상 경영자의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초반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계기가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최대한 더 주면서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타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우수한 직원은 회사를 떠나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반영을 하고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이 없어지고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성과가 정확히 확인이 되고 회사에서 반영을 해준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직원들은 누구나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누구나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7년도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2018년도부터 회사가 계속 흑자를 내면서 작년에는 제가 회사 경영하는 16년 동안 가장 큰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저희 직원들은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저는 계속해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재택근무를 늘릴 거고 제가 아까 발표했듯이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 세션에서 더 이상 이제 일생활 균형과 재택근무 그다음에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냐 마느냐의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천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션이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만 경영학과 학회 특별 세션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